자, 수업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그 노동경제학의 전체적인 개관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인가? 노동경제학 선택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 사항 있잖아요. 수학을 해야 됩니까? 장벽이 있습니까? 등등 그런 것들은 수업 끝나고 좀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업하기 전에 한 다다음 주 정도쯤 될래나 그때 설명회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노경을 선택했을 때 장점 그런 것들은 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카페를 하나 가입을 해 주세요. 다음 카페인데요. 많이 들어가는 카페도 다음에 있어가지고 저도 다음에 만들긴 했는데 포인트 노동경제학이라고 치시면요. 노동경제학.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제가 만든 카페가 있어요. 그래도 나름 회원 가입하신 분들이 한 1,500명 돼요. 1,400명 되니까 그냥 노경 준비하는 친구들은 다 들어가 있다 생각하셔도 돼요. 물론 합격하신 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제가 공지사항으로 워낙 중요한 게 많아서 뒤로 밀리긴 했는데 노경 선택과 관련한 장점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 이렇게 써놨어요. 나중에 우리 연기할 때도 아니면 설명회 할 때도 다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그런 거라든가 이렇게 영상 같은 것도 올려놨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합격 수기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노경을 선택하신 분들의 합격 수기겠죠. 또 제 수업을 들은 분들의 합격 수기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읽어보시게 되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해요. 그래도 합격하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좀 낫지. 그냥 카페에 가서 비댓 익명으로 누구를 들을까요? 이렇게 해서 댓글 보고 듣기엔 좀 그거 너무 심하지 않아요? 아무도 모르는 초등학생이 익명에 모르는 사람이 누구 들을까요? 했더니 어느 학원 갈까요? 했더니 그냥 프라임이요 해서 그럼 프라임 가면 이 중요한 선택을 그 댓글 하나에 막 영향을 받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 노무사 시험은요 나름 고시여가지고 멘탈 관리도 잘 해야 되는데 댓글 하나에 이렇게 선택이 좌지우지 된다? 그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멘탈도 강하게 하시고 정보를 얻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좀 제대로 된 합격 수기를 보시거나 정 안 되면 학원에 가서 상담을 하세요. 그것도 시간 낭비가 아니라고. 학원에 담당하시는 분 만나서 직접 상담하시고 아니면 강사분한테 직접 메일을 쓰거나 어떻게 해서 좀 하시는 게 제일 낫지. 그냥 여러분들끼리 해서 너 누구 듣니?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합격인 거 아시죠? 우리 노무사 2차 한 10% 정도도 붙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당연한 거고 합격한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무튼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발품도 파시고 공부는 어디서 하는 게 나을지 등등등 그런 걸 지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아무튼 요 카페 가입하시게 되면은 많은 노경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또 좋은 거는 요즘 같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질문 같은 거를 이렇게 올리시면 Q&A 그게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올리시면 제가 바로바로 가능한 한 빨리빨리 답변을 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답을 저는 이렇게 썼는데 이게 좋은가요? 그런 것도 물어봐 주시면 제가 약간 주관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코멘트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요거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리고 공부와 관련해서 제가 노경이 어떤 건지는 차차 말씀드리고 이게 경제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이 두려움이 수학이 어렵지 않을까? 계산 문제 그런 걱정이 있고요. 그래프가 많이 나오는데 이해가 될까? 그런 걱정이 있고요. 야, 노경은 고득점이 어렵다는데 이 고인물이 많아서 수학 전공이 아닌데 그런 고민들도 있는데 간단하게 이거는 그냥 개별적인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거니까 말씀을 한꺼번에 드리고 시작할게요. 수학이요 이거 문제 없어요. 우리 그래서 노경
그 우리 프라임 홈페이지에 보면 이 카페에도 제가 링크를 시켜놓고 있긴 한데 기초 경제 수학이라고 할까? 요거 강의를 보시면 돼요. 여기는요 뭐부터 나오냐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부터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안에다 보면 이제 헷갈려요. 막 덧셈, 곱셈 섞여 있으면 보통 곱셈 먼저 하고 덧셈 하고 등등 이런 건데 그런 것도 헷갈리고요. 뭐 분수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웃기긴 한데 요 지수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요. 아니면 이제 간단한 루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루트가 루트 x는 2분의 1승이다.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 많이 쓰는데 그런 강의가 올라가 있어요. 20시간 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짧게 찍었으니까 그것만 잘 보시면 돼요. 뒤에 부록에는 삼각형의 면적 구하는 그런 것도 넣어놨어요. 이거 안 하다 보면은 이 삼각형의 면적 우리 구하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뭐 평행사변형의 면적 이런 것도 구해요. 근데 이거 뭐 또 중학교 어디 뭐 하기도 애매하잖아. 근데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프 1차 그래프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 이런 것들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부담 없이 보세요. PPT를 좀 자세하게 했는데 따로 책은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구입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그냥 쓱 한번 보시고 뒤에 나오는 연습 문제가 다 우리 경제학과 관련된 연습 문제들이에요. 주로 이제 공무원 시험이나 간평사 시험의 기출 문제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간단한 미분이라는 요거 그래프를 이용한 요 또 미분 요 방법 툴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분의 원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미분만 할 줄 아시면 돼요. 아니 우리가 수의 원리 해서 왜 곱셈은 이렇게 되고 0이란 무엇이고 그런 거 의미 파악하지 않잖아. 그럼 철학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방법 툴로만 익히시면 되는데 요것만 한번 쭉 보고 오시면 우리한테 필요한 경제, 노동 경제 하는데 필요한 수학은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프요. 어우 대빵 쉬워요.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노경이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막판에서의 장점이 돼요. 요즘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을 때 아마 경조나 딴 거 선택하신 분들은 막 으아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이러실 분들이 많아요. 암기할 양이 되게 많아서 그런데 우리 노경은요. 그래프도 간단해. 축이 두 개밖에 없잖아. 여기 수평축을 x축이라 하면 여기에 어떤 변수가 있고 여기에 어떤 변수가 있나 그것만 그냥 파악하셔서 잘 째려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 시험은요 무슨 뭐 5급 공채나 행시처럼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응용하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문제가 지금까지는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교과서, 그러니까 이제 정 안 되시는 분들은 가만히 보니까 그래프 보는 법을 익히지 않으셔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냥 그래프를 통으로 암기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단점은 조금 응용하게 되면은 이제 당황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래프 보는 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렇게 꼬아서 내지 않기 때문에 간단해요. 우리가 살짝 보긴 할 텐데 그런 그래프 보는 법 하면 돼요. 이게 축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여기다 축이 하나 더 들어가면은 그건 3차원이잖아. 그럼 이제 머리가 이렇게 이게 공간 감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해는 잘 되는데 2차원 평면에 나타내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쉬워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고득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 상대평가니까 내가 경조를 하든 민사를 하든 민소를 하든 이게 성적대로 해서 대충 뭐 60점 정도 넘으셔야지 합격을 할 수 있는데 노경의 장점은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게 한 0기부터 쭉 하면 기존의 경제학 전공하셔서 좀 처음부터 스타팅 포인트가 좀 높은 데서 시작하신 분이 있고 법학이나 이공계 쪽이어서 경제학이 아예 베이스가 없지만 0기, 1기 가면서 이렇게 따라잡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3기쯤 가보면 약간 비슷비슷해. 그래서 비슷비슷한데 레인지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대략 한 62점에서 대략 한 58점 요 사이에 그냥 왕창 몰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 컨디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을 쫙 보면 요 앞에도 뭐 성적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놨는데 잘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평균적으로 잘해요. 그건 어쩔 수 없지. 그런데 가끔 잘하시는 분들도 그날 컨디션이 나쁘거나 문제를 잘못 보거나 이러면 조금 떨어진다 해서만 56점 막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고요. 58점 몇 이렇게. 대신 노경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막판에 세이브가 되니까 그런 분들은 또 합격을 하셨는데 행정이나 뭐 이런 쪽에서 고득점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노경에서 한 58.9점 이렇게 3기 때 받으신 분들이 막판에 정리 잘 하고 이렇게 쓰시게 되면 이렇게 그냥 60점 넘는 결과를 얻기도 하더라고요. 가끔 보니까 자꾸 그러시더라고. 야, 뭐 노경은 뭐 하나 틀리면은 완전 날아간다.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완전히 기본적인 그걸 틀렸을 때 날아가는 거지. 우리가 이제 요즘은 이제 채점하기 쉽게 하려고 부분 점수 계산 문제를 이렇게 좀 차곡차곡 주긴 하거든요. 거기서 하나 정도 틀리면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치명타가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예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예년에 보면 계산 문제를 틀렸는데 중간에 과정이라도 쓰겠지. 우리가 회계사나 세무사 같이 정답 맞으면 맞고 이런 시험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직은 논술형이에요. 논술형. 우리 시험은 다른 회계사나 뭐 세무사의 뭐 회계세법 같이 답 찾는 거나 아니면 행시 그쪽 5급 공채 같이 어려운 계산 문제를 이렇게 푸는 그런 거면은 사실은 저도 여러분들 좀 경제학 전공자 아니면 선택하지 마세요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논술이야. 그래서 썰 푸는 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는 이게 딱 가운데 하나 있고 그래프를 해석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대신 고득점이 어렵다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상향 평준화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학 전공하신 분들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어. 내가 말이야 경제학 이래가지고 오히려 실제 점수에서는 한 59점 몇 이렇게 되는 분들이 많고 오히려 60점 넘고 이런 분들은 또 이제 법학이나 이런 거 하신 분들이 그냥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시키는 대로 잘 하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또 막판에는 점수가 더 잘 나오는데 다 같이 그래도 윈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윈윈은 공부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8점에서 62점 그 사이 레인지에만 안착이 되면 그냥 시험장에서 컨트롤 잘하면 약간 그냥 이렇게 확 떨어지진 않는데 브리타성이 뭐 그렇게 있진 않아요. 아직까지 제가 강의한 이후에 브리타가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저도 수업할 때 혹시나 해가지고 교수님들 책의 구석에 있는 것도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교과서에 있는 메인 텍스트북에 있는 거기에서 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득점은 글쎄 모든 시험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노동법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데 노경은 정해진 답 쓰는 툴이 있어요. 법학도 그렇고 뭐 인사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노경은 더 틀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말로 서술적으로 설명하는 그거에다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에다가 그 다음에 계산이 아니라 이 표현을 수학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목적식 제약식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게 저는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세 가지 방법을 답안지에 딱 표현을 해주면 대부분 그렇게 하긴 힘들거든요. 그래프 띡 그려놓고 자 채점 하시는 교수님들 점수 주세요. 주겠지. 딴 사람들이 그래프를 안 그렸으면 주는데 다 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그래프에 대한 약간 설명, 해설 집어넣고 그걸 압축해서 수학이라는 언어로 좀 표현하는 법만 연습하고 익히시면은 그냥 엄청나게 문제를 내가 거꾸로 읽지 않는 이상은 그냥 뭐 노경이 뭐 엄청 뭐 그렇게 뭐 되거나 뭐 문제아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카페에 놀러 오시고 또 수업 끝난 다음에 질문 주시고 우리 또 설명회 할 겁니다. 설명회 깜짝 쇼 설명을 할 건데 설명회도 참석해 주세요. 예전에는 설명회를 무슨 뭐 비싼 1등 선물 주고 했는데 좀 선물을 좀 낮춰서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해주자 뭐 이런 의견이 많아서 참석하시기만 해도 이렇게 뭐 이래저래 선물들 푸짐하게 주지 않을까 합니다. 자,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노경이 뭐냐를 3시간은 좀 너무 과하고요. 한 잡긴 그렇게 했는데 한 2시간 정도로 해가지고 앞에 큰 줄기 말씀드리고 또 뒷부분 자주구레한 거 드릴게요. 자, 우리 책에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 222페이지 거기 보시면 앞에는 그냥 1차 얘기를 넣어놓긴 했는데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1차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은 경제학을 선택하기를 권장합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저는 1차 시험이 엄청 어려워져가지고 막 경영학은 너무 쉬운데 그러면은 사실은 그냥 경영학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1차를 조금만 신경 쓰시면은 이게 거의 붙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2차거든요. 2차가 진검승부고 1차는 사실 뭔가 일이 있어서 중간에 삐끄덕 공부를 중간에 놓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은 잘 꾸준하게 하시면 붙을 가능성이 거의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경까지 생각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1차는 경작을 하는 게 당연한 얘기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 생기초 입문 첫 번째 목차좀 한번 볼게요. 자, 1장 어떤 내용이 있냐면 거기 제목 보세요. 222페이지에 노동경제학이 뭔가 개관을 할 겁니다. 경제학의 개관. 그리고 제 수업 방식은요, 이렇게 판서를 하면서 할 거예요. 뭐 인사라든가 경영학은요, PPT를 쓰면 괜찮기도 하고 경제학도 그렇긴 한데 보긴 좋은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그래프에 친숙해져야 되는데 이게 눈으로 자꾸 보면 알듯말듯 하면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접 그려보셔야 돼. 여러분 이 프라임 법학원의 건물 앞에서 나중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정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잡힐 듯 말 듯 형상이 보이는데 이게 그림 그리면 이게 잘 안 그려지거든. 근데 한번 그림을 정확히 손으로 그리면 명확하게 세계 지도도 마찬가지고요. 5만 원짜리 돈 심사인당이 있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있고 뭐 이런 것도요. 얼핏 많이 봤는데 이렇게 잡힐 듯 말 듯 한데 직접 그려보시면 그게 좀 형상이 뚜렷하게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시험은 또 2차 시험에서 쓰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글씨체라든가 그림 그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좀 판서하는 게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판서하면서 오늘은 그냥 뭐 굳이 필기하시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되는데 나중에는 필기 노트도 따로 만들긴 했는데 그래도 직접 판서하면서 따라오는 거를 권장하고 싶어요. 자, 여기는 노동경제학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잠깐 크게 보셔야 됩니다. 넘어갑시다. 요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 거고, 자, 그 다음에 챕터 2장 가볼게요. 227페이지 가보시면 노동 공급 이렇게 있어요. 2장은 노동에 대한 공급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다음 챕터 3장 가볼게요. 자, 넘어가 보시면 자, 230페이지 노동 수요 이렇게 있어요. 3장은 노동 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노동경제학은 경제학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경제학은 시장에 대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시장은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모여있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파는 사람을 공급자라 그러고 사는 사람을 수요자라 그래요. 그래서 수요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다룬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경제학의 출발이자 또 제일 끝이에요. 거의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죠. 자, 우리 다시 말씀드릴 거고 넘어갈게요. 자, 233페이지 노동시장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둘이 모여 있는 장소가 시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걸 다시 합칠 거예요. 그래서 노동시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완전 경쟁시장이라는 것부터 불안정 경쟁시장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챕터 5장 가봅니다. 노동시장에서 사람들이 막 이동을 해요. 그러면 노동시장의 균형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 균형이 어떻게 바뀌니 살펴보는 게 챕터 5장 노동에 대한 이동 이렇게 됩니다. 이쪽 파트도 어렵진 않은데 시험이 별로 출제가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넣어놓긴 했는데 올해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중요한 결정 요인을 하는 게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시장에서의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동시장에서의 가격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임금이에요. 임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까 말까도 결정하는 게 많은 것도 있지만
임금이 되게 중요해. 돈 얼마 주세요? 알바할 때 얼마 주세요? 이 중요한 거지. 아니, 노동을 수요하는 주체는 기업이 노동을 수요합니다. 기업이 주체가 되는데 사람을 뽑을까 말까, 누구를 뽑을까 할 때도 중요한 게 다른 것도 있지. 근데 능력이 똑같다는 전제하에서는요, 노동을 하겠다는 노동자들이 좀 더 저렴한 임금을 제시하고 요구하는 사람을 뽑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이 임금이 제일 중요한 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학원을 끊거나 종합반 할 때 학원 수강료도 되게 중요하지. 왜냐면 그것도 뭐 돈이니까. 근데 만약에 그거는요, 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는 종합반을 구성하는, 아니면 내가 선택하는 선생님들의 모든 강사진의 퀄리티가 다 똑같다는 전제하에서는 좀 더 싼 종합반을 끊게 되는데, 우리가 가끔 보면 스마트폰 같은 것도 뭐 삼성이나 프리미엄 이런 거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가격, 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야, 내가 시험에 합격하는데 제대로 내가 사실은 보면 0기부터 신청하면 3기까지 계속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선생님인가, 그거를 보고 우리가 가게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채용하려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임금도 중요한데 임금 이외에 딴 게 또 중요할 수 있어요. 뭐 강의의 퀄리티나 강사의 뭐 능력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그것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거기 보시면 6장 보세요. 237페이지. 이름이 보상적 임금 격차야. 그래서 이 임금을 조금 더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6장 이렇게 하면 돈을 준다고 하는데 내가 가서 일하려는 곳이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거야. 우리가 소위 말하는 3D 환경에서 일한다 합시다. 데인저러스하고 뭐 더티하고 디피컬트해. 막 그거를 내가 이해해가지고 뭔가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고통을 받고 힘드니까 돈을 좀 더 보상을 더 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임금 결정되는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거기 보시면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데 보상적 임금, 여기까지만 쓸게요. 요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이거는 일자리의 퀄리티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하려고 하는 일자리의 질이, 퀄리티가 차이가 발생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D 환경에서는 뭔가를 더 보상해 주는 만큼 플러스 알파 임금을 더 주지 않으면 사람들을 구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 2번 보시면 위험한 작업 환경 하에서의 근로 선택, 이런 걸 배우게 돼요. 이거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챕터 7장에서는 이거는 일자리의 차이가 있는데, 아니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도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직원들이, 신입사원들이 왔는데, 아니 왜 기업에서는 저를 뽑아주세요 하는 신입사원 왔으면 아무나 뽑지 않습니까? 아니 근로자들이 같은 노무사라 해도 퀄리티가 다르다고, 능력이 다를 수 있다고. 축구 선수라고 할 때 손흥민과 제가 축구를 하면 저를 누가 뽑겠어요? 관객들도 싫어한단 말이야. 눈 버린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손흥민을 뽑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일자리의 퀄리티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7장 볼게요. 7장. 이름은 그렇게 했는데 인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휴먼 캐피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휴먼 캐피털, 노동자는 노동자인데 뭔가 지식이 몸에 체화된 노동자, 근로자, 기술이 있는 근로자, 자격증을 소지한 근로자, 다르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적극 찬성해요. 그냥 학교를 다니거나 아직 재학생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갓 졸업했거나 취업하려고 하는데 이 취업 시장이 요즘 어려운 거 아시잖아. 뭐 공무원 시험을 보든 공기업이든. 사실은 자격증을 이렇게 하나 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노무사든 무슨 다른 자격증도 상관없는데 요즘은 노무사가 그래도 핫한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노무사 자격증 따면 앞에 노무사 홍길동 얼마나 좋아. 중간에 이걸 무슨 뭐 한 5년마다 다시 재시험 봐서 갱신되고 이런 거면은 사실 힘들게 땄는데 다시 갱신해서 시험 보려면 좀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한 번 따면 계속 노무사인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노무사 일을 안 해도 돼.
노무사 일을 안 하면 그거 자체가 아깝긴 하지만 뭐 내가 봤을 때 노무 일을 하려고 했더니 나한테 안 맞아. 그럼 그냥 뭐 커피 타는 거지. 뭐 커피 타는 노무사 해서 유튜브 찍고 해서 뭐 혹시 알아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먹방 많이 있는데 그냥 뭐 먹방하는 뭐 노무사 하면은 막 진짜 쯔양같이 잘 먹어. 그러면은 야, 저 노무사는 뭐야? 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 뭐 기타 치는 노무사를 하던 아무튼 뭐 그러니까 그 앞에 노무사자 하나 들어가는 게 뭐 그렇게 엄청 뭐 인생을 뒤바꿀 만한 그건 아니지만은 노력한 만큼의 제가 봤을 때의 자격증의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히 뭐 노무사가 좋아요, 뭐 회계사가 좋아요, 간평사 좋아요, 변호사 좋아요. 아니 그 필요 없이 그냥 우선 따세요. 따면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자들의 퀄리티 차이가 있다니까요. 근로자들의 위에는 일자리고요. 질의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 앞에까지 얘기하는 거는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는 다 똑같은 거야. 삼성이나 중소기업이나 다 똑같고 근로자들도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일을 하는데 손흥민이나 저나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임금을 줘도 된다. 동일 임금,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거의 가는 건데 손흥민과 제가 같은 축구 선수 한다 해도 똑같지 않잖아. 그러니까 동일 노동이 아니지. 그러니까 다른 노동이니까 다른 임금을 받게 되는 게 정당한 거다. 공정한 거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적 자본을 축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거기 밑에 제목 보시면 교육, 학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러니까 이게 임금에서 파생되는 게 되게 많아요. 경제학에서는 이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가격이라는 거에 대해서 늘상 초점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임금이 결정됐네 이렇게 막 영혼 없이 하면은 이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답안지에도 퀄리티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썼는가 그냥 대충 암기했는가 아니면 이 친구는 제대로 고민을 했는가 이렇게 다 드러나요. 아마추어끼리 봤을 때 모르지. 제가 봤을 때는 무슨 노래자랑 콘테스트 보면 우와 뭐 그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밴드 악기 잘 다루는 사람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축구 선수도 그렇지. 동네 잘하는 사람도 보면 야 너 손흥민급이다 라고 하는데 프로랑 아마추어 차이는 완전히 차이가 크거든. 우리도 그 콘테스트 가면은 심사위원 나온 사람이 제가 발견해내지 못한 것들을 막 이렇게 지적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역시 또 가수도 이제 그냥 아마추어 가수랑 프로 가수랑 차이가 있는 것처럼 차이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노동시장에서는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냥 암기한 거랑 이것만 봐도 이게 다 임금에서 파생돼서 더 확대시켜 나가는 거죠. 그런 게 보여야 된다고요. 그럼 이게 은연중에 그런 기운이 답안지에 이렇게 쫙 실려가지고 나와요. 설마 여러분끼리 보면은 그 뭐 야 잘 썼네 못 썼네 이렇게 되지. 맨날 그것만 채점하는 교수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냥 첫 페이지 이렇게 쫙 넘기고 나면은 노경도 그래요. 한 2페이지 넘기면 이 친구는 그냥 60점 넘은 거 못 넘은 거 바로 결판 나. 저 교수님 끝까지 안 읽고 도대체 뭐 하십니까? 딱 보면 그냥 바로 아는 거지 뭐. 첫인상이라는 게 맨날 그것만 하다 보니까 거의 점쟁이 비슷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왕이면은 답안지의 인상과 그래프 그리고 설명해 나가는 게 저 3일체로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딱 보면 채점자가 머릿속에 이 답안지는 6으로 물론 부분 점수 줘가지고 이제 다 합산을 하긴 해요. 근데 합산해도 그게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6자로 시작하면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뭐 60점은 넘는 거잖아. 근데 5자로 시작하면은 잘해야 59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아무튼 요거 자 우선 8장 보면 8장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뽑았어. 이게 다 매칭하기 힘들지만 뽑았는데 아니 뽑힌 다음에 열심히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해서 정규직 됐으니까 좀 뭔가 열심히 일할 유인이 없어지니까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도록 만드는 그게 유인이야. 인센티브예요. 유인급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하면 다른 과목도 그런데 목차를 안 봐요. 마음이 급하니까 1장 들어가서 노동경제학이란 이렇게 하는데
안 돼요. 사실 목차를 이제 처음에는 살짝 이게 어떤 것들이 있지? 그렇게 한번 보시고 쭉 공부하신 다음에 또 이제 거의 시험 임박해서는 다시 거꾸로 되돌아가서 목차를 이렇게 쭉 보시면서 목차 간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게 보여야 돼. 자기만의 그게 안 보이면 공부가 덜 된 거지 뭐 사실. 자, 그리고요. 급여와 임금의 구조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고요. 다양한 인센티브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유인급여 체계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이건 인적자원관리랑 비슷한 얘기라고도 할 수 있고요. 다음 9장 가볼게요. 자, 9장은 임금 이외에 노동시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얘기를 할 겁니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의 이동 이런 것도 있지만, 자, 여기서 발생하는 다시 구조화시켜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 차별이네, 차별. 그렇죠. 노동시장에서 차별이 발생합니다. 이게 뭐 관련된 노동 공급이나 노동의 수요 주체가 다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파고 같이 기계가 아닌 이상 뭐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주관성, 선입견, 편견 이런 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야 뭐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편이고 굳이 얘기하면 남녀 차별 정도? 근데 이제 미국 책 기반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보리아스 책을 요즘 텍스트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과서도 하나밖에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교수님 교과서는. 그리고 우리나라 교수님의 뭐 다른 배무기 김유배 교수님부터 해서 많은 또 교과서가 있는데 다 그분들은 정년 퇴임하셨고 작고 하셨고 그러니까 없어 노동경제 책 자체가. 그래서 에렌버그 교수님 책도 뭐 제대로 아직 번역도 안 돼 있고 하니까 그냥 그것만 보면 되는데 외국 원서에서는 보면 인종차별도 되게 심하잖아. 그래서 최근에는 요 차별과 같은 얘기 그거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차별의 유형과 이런 것들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을 공급하는 주체가 근로자가 되고요. 노동을 수요하는 주체가 여기 기업이 되는데 이 근로자들은 사실 기업과 비교해 봤을 때 임금 협상 같은 거 할 때요. 어쩔 수 없이 바게닝 파워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노조를 형성해 가지고요. 자신들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등장하는 게 10장. 이것도 이제 가끔 올해 좀 나올 때쯤 되긴 했는데 노동조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곁다리 쳐 있는 거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보시면 내용이 얼추 끝나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노동시장의 개관이라 할 수 있는데 챕터 11장은 실업 해가지고요. 교수님 교과서 뒤에 사실은 이게 노동경제 전체를 어떤 상태를 파악하는 그건데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원론이나 거시경제학에서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나온 적이 역사상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긴 할 거야. 필립스 곡선이나 비버리지 곡선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할 건데 나올 가능성을 따지면 A급부터 Z급까지 하면은 거의 Z급에 속해요. 나오면 어떡할까요? 저도 두려우니까 하긴 한다니까. 근데 시간이 없거나 그냥 에이 설마 이러면 안 하셔도 되는 파트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노동시장의 상태를 나타내는 실업 이렇게 기타 등등 이렇게요. 그러니까 뭔가 실업률을 어떻게 구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어떻고 이런 것들 있거든요. 자연 실업률이 뭐고 필립스 곡선이 뭐고. 근데 요거는 우리 노경시험에서 나온 역사는 없는데 1차 경제학 선택하시면은요 매번 나와요. 매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실업률 구하세요. 실업의 원인 중에 뭐 경기적 실업이 어떻고 마찰적 실업이 어떻고 자발적 실업이 어떻고 필립스 곡선 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차를 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너 1차 많이 선택해서 너 좋으려고 그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1차 때 경제학 하신 분들은 이게 1차 때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거 공부 안 해요. 근데 혹시나 브리타로 진짜 불브리타로 그게 나왔어? 그러면 1차 때 했던 필립스 곡선 거기다 제가 일기 때랑 조금씩 설명을 해서 요거 정도만 하세요라고 하는데 거기서 더한 셈이기 때문에 경쟁 우위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1차를 하라는 것이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수학 때문에 계산 문제가 두려워요. 1차 때 경제학의 시험 문제가 대부분이
이번에 또 출제 가능성이 있는데 탄력성 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1차 때 연습 많이 해요. 그러니까 2차 때는 하긴 할 거야. 근데 1차 때 했었던 친구들은 편하게 이렇게 해서 찍찍찍 해가지고 아 잘하셨네요 굿 이렇게 답안지에 글씨가 써있는데 1차 때 그걸 안 하셨던 분들은 괜히 탄력성 구하세요 하면은 그냥 자기가 이미 기를 이렇게 기가 죽어가지고 문제를 수학 문제잖아 이렇게 되면은 이미 실수할까봐 두려운 거를 떠나서 진짜 말 그대로 실수를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실수 방지 프로그램으로 1차를 했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 어때요? 별거 없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까지는 이게 두 개 합쳐서 노동시장 된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임금에 대한 걸 조금 이렇게 파편적인 거 이거 약간 그거는 약간 뭐라고 할까? 파편적인 거예요. 유기적인 연결보다. 시험 문제는 어떤 게 제일 많이 나옵니까 하면은 세 문제가 크게 나오거든요. 한 문제 이거, 또 한 문제 이거, 그 다음에 기타 하나.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노동 공급, 노동 수요가 매년 번갈아 가면서 큰 문제로 50점짜리로 거의 나와요. 그래서 작년에는 노동 공급 비슷한 게 나왔으니까 올해는 노동 수요가 나올 가능성이 많고 근데 뭐 이것도 또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비중은 거의 그렇다고 얘네 둘이 거의 시험에서 한 60%를 차지하고요. 이것도 다 포함된 거지.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게 이제 요게 이제 한 번 나오고 아니면 요거 한 번 나오고 요거 한 번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게 우리 살짝 로이의 모형 해가지고 노동 이동인데요. 한 번도 안 나와요.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땐 이거예요. 인적 자본 되게 중요하잖아. 한 번도 안 나왔어. 왜 그랬을까요? 이번에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아무튼 이번에 나오면 뭐 또 뭐 딴 거 하면 되지 뭐. 아무튼 이거 이제 한 번도 안 나왔고요. 이것도 우리 그닥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뭐 효율 임금 가설 정도만 조금 해서 나오는데 이것도 얘네들 정도만 오히려 자주 좀 이제 한 작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노동 수요, 노동 공급이나 노동 이동, 인적 자본 요 정도? 얘는요. 얘도 중요하지. 근데 얘는 그냥 작년 뭐 재작년에 좀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 해야지 몇 개 토픽도 안 되잖아. 토픽이 10개도 안 되잖아요. 이런 좋은 시험이 어디 있어요. 거기다가 각각 그 챕터에 필요한 중요한 기본이 되는 그래프가 있거든요. 그 그래프만 딱 알고 그러면 요즘 같은 상황에서 차근차근 따라오셨을 때 별로 공부에 투자할 만한 그런 게 없대요. 그래서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합격수기나 이런 거 뭐 합격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3기 끝나고 3기 들어가서 노경에 신경 투자한 시간이 한 20시간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합격하는데 한 친구도 있대요. 그건 좀 너무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좀 그렇게 합격한 거는 다 이렇게 좀 자랑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가감해서 들으세요.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다시 앞으로 가서 얘기를 차근차근 해봅시다. 챕터 1장 다시 가볼게요. 제 1장 222페이지죠. 노동시장, 노동경제학의 객관. 이거 우리 교재 기본서 맞춰가지고 목차 잡은 거예요. 기본서는 요 학원 앞에 입구에 있거나 서점에도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두껍긴 해. 한 1000페이지 정도 가깝게 되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할 때 이론 있고 뒤에 연습 문제 있잖아요. 그걸 다 합쳐놓은 거예요. 합쳐놓고 앞에 얘기했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거기 한 3탕, 4탕 이렇게 계속 반복해가지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다른 내용이 1000페이지 있다는 게 아니라 그걸 핵심되는 내용만 모으면은 한 200페이지 될까? 그 정도 돼요. 아니면 여기 정리 됐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래프나 말로 푸는 거니까 그 정도를 계속 나올지 모르는 그 다 노동경제학 책을 뒤져가지고 뭐 출제 가능성 있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5급 공채나 행시 있잖아. 거시경제학에도 있고 미시에도 노동 생산 요소 시장이 있거든요. 유명한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이나 연습 문제도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책을 장담컨대 벗어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책을 회독수로 높이면서 내용을 꼼꼼히 보시면 브리타가 뭐가 뜰지 몰라 이런 걱정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그래프가 많고 내용이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처음에 볼 때만 그렇지 이제 한번 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책장 넘기는 것도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우선 다시 볼게요. 1 거기 보세요. 노동경제학이 뭐냐? 한번 살짝 볼게요.
아니 이게 우리가 주관식이니까 여러분들 꼭 답안지에 글씨로 쓰진 않더라도 옆에 스터디를 하는 친구들한테 스터디를 하신다면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니면 거울 보고 설명하세요. 좀 웃기긴 한데 거울 보고 야 노동경제학이 뭐 하는 학문이야? 뭔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간단하게 정리해놨어요. 개념 한번 볼게요. 자, 노동경제학이란 무엇을 다루는 학문이다. 이렇게 우리 보통 교과서는 약간 두괄식 연역식으로 돼 있지 않고 귀납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설명하고 이걸 노동경제학이라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답안지 쓰는 것도 바로 그냥 뼈를 때려버릴 거야. 그냥 노동경제학이란 뭡니다.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한 걸 풀면 이렇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아셨죠? 거기 첫 번째 둘 있어요. 노동시장의 작동 원리를 배운다. 그냥 끝이야. 경제학은요. 시장에 대해서 다루는 거거든요. 그럼 경제 원론 할 때부터 얘기할 건데 그냥 경제학은 시장에 대해서 다루는데 무슨 시장? 노동이 거래되는 시장에 대해서 다루는 게 노동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이렇게요. 우리는 뭐 두 문자 딸 것도 없어요. 그렇게 뭐 두 문자를 따는 거는 뭔가 맥락이 연결이 안 되는 그런 학문에서는 뭔가 열거하는 거 할 때 한두 개라도 빠지면 이거 점수 감점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빼먹지 않으려고 이제 우리가 하는 건데 우리 노경은 특성상 하나를 딱 실타래를 풀면은 두루루룩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두 문자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얘기했잖아. 말로 설명하고 그래프 설명하고 식 쓰고. 그러니까 노동경제가 뭐냐?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나오면 말로 이렇게 써요. 노동시장의 작동 원리를 분석하는 학문이다. 뭐 끝. 노동시장이 뭔데? 노동시장 수요 공급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요 함수 공급 함수 3개 써주면 퍼펙트한 거지 뭐. 아셨죠? 거기다 이제 살을 붙여서 자신이 공부한 내공을 붙여서 풀어나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다시 볼게요. 노동시장의 작동 원리를 이론적으로 학습하여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어떤 결과들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해서 최저임금제가 오거나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거나 그때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작동 원리가 아니라 고령화나 저출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야. 어떻게 했을까요? 말로 쓰면 이거 뭘부터 써야 될지 애매한데 노경에선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노동의 수요 곡선 그린 다음에 그 충격 때문에 수요가 어떻게 변하고 공급이 어떻게 변하고 AI라는 4차 산업혁명이 되었을 때 어떻게 변할지 그거 그냥 써주시면 돼요. 자, 거기 보시면 우선 경제학이라는 두 번째 단락이 있어요. 노동경제학도 경제학이니까 경제학이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고 공급은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수요와 공급인데 무엇을 사고 무엇을 생산 공급하는가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을 거래하는데 보통은 거기 나와 있는 희소한 자원을 거래합니다. 희소한 자원이라고 해요. 희소한 자원, 희소한 노동, 희소한 시간, 에너지, 희소한 석유 이런 걸 통해서 만든 아웃풋이기 때문에 희소한 생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산출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웃풋입니다. 산출물. 이렇게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거래가 되는 이런 산출물이라든가 거래 대상이 희소해요. 이게 엄청나게 풍부하면은 우리가 늘상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 경제학이 생길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이 왜 종합반을 어느 학원 건지 왜 고민해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잖아. 돈이 막 재벌이야. 그럼 어떻게 해? 저 같으면 모든 학원 종합반 다 끊을게? 어떤 선생님 고를까? 왜 고민해요? 돈이 없잖아. 시간도 없잖아. 시간도 지금 내년에 합격하려고 어떤 선생님이 가장 나한테 적합한가 봐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건데 시간도 많어. 내가 드라큘라야. 한 100년 살아. 그러면 뭐 그렇게 고민해? 돈도 너무 많어. 막 빌 게이츠가 아빠야. 그러면 모든 선생님 동영상부터 실강 다 신청하고 시간도 많은데 올해는 그냥 노동법 한 과목만 공부할까? 내년에 행정하고 이렇게
그래도 되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 이유는 출발 자체가 이 희소성이라는 것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야. 그러니까 답안지에 희소한, 희소성 이런 게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우리 주의하셔야 되는데 노동법이나 인사나 행정이나 노경이나 학문에 나름 자존심과 체계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첫 번째 뭐가 그 학문의 특성을 반영합니까? 라고 하면요, 그 학문 분야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를 답안지에 많이 쓰시게 되면 답안이 경제학 같군 이렇게. 이 노동 경제학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노동법 같이 쓰게 되면 점수를 잘 못 받아요. 이 경제학인데 이걸 인사같이 경영학같이 답을 쓰면요, 경제학 교수님들이 되게 싫어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이제 잘 모르겠지만 인사 과목에 경제학 틱하게 답 쓰면 좋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튼 그거는 그런 건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해요. 이 고민해서 나타내는 결과가 선택이라고 합니다. 초이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어떤 선택을 할 때가 제일 좋습니까? 하면은 잘 선택해야죠. 근데 잘이라는 말 대신에 좀 너무 없어 보이잖아.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합리적인 선택, 레셔널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그래서 레셔널이라는 것은 이게 주어진 희소한 시간과 에너지와 이런 것 때문에 나름대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달성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쁜 거는 극소화하고요, 미니마이제이션 이렇게 얘기하고요, 좋은 거는 극대화합니다. 맥시마이제이션 이렇게요. 이걸 두 개 합쳐서 우리는 최적화라는 말을 쓸 거예요. 최적화.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무조건 답안지에는 한 번은 있어야 돼. 언급은 안 하더라도.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광고 중에서도 뭔가 탁 이렇게 광고를 한 건 아닌데 왠지 그건 사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 왠지 이 답안은 뭔가 잘 쓴 것 같은 답안처럼 만들게 하는 거는 이런 용어들이 잘 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옵티마이제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셨죠? 자, 결국 다시요. 경작은 뭡니까? 희소한 자원을 합리적 선택한다는 게 효율적인 배분이라고 할 거예요. 효율적인 이 희소한 자원을 최적으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걸 다루는 것인데요. 자, 이걸 우리가 경제 문제라고 해요. 소위. 그러니까 이게 노동시장으로 가면 희소한 노동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인데 어디서 결정됩니까 하면 이게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데, 생산물 여기 시장에서 결정되는데 그게 바로 수요와 공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노동경작도 마찬가지. 앞에 노동이 붙었어요. 노동이 거래되는 수요 공급 시장의 작동 원리, 뭘 위해서 어떻게 되는 쪽으로, 이거요. 잘 선택, 효율적인 선택하는 그 과정을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관심 대상 한번 볼게요. 관심 대상. 노동 경제니까 우리가 생산물 시장에서 사과 이런 게 아니라 노동이 관심 대상 아니겠습니까? 노동이에요. 거기 나와 있는 노동. L이라고 많이 쓸 거예요. 레이버 해서. 네. 노동이란 여기서 이제 사람의 노예 이런 건 없으니까 사람의 몸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노동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거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노동 서비스라고 한 번쯤은 앞에 언급해 줘도 되지만 그냥 노동이다 해도 그러려니 알아먹게 됩니다. 자, 기업은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노동이 거래 대상이에요. 거래 교환 대상인데, 자, 노동을 사용하는 사람을 수요라고 그럽니다. 그게 기업이에요. 그래서 기업은요, 노동자를 채용해가지고 물건을 만들게 돼요. 자, 거기 보시면 여기서 노동을 수요해서 상품을 만들고 이를 판매해서 수입을 얻게 됩니다. 그 수입의 일부는 노동을 제공한 노동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노동자는 노동을 제공해서 임금, 근로소득을 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 가지고 또 물건을 사러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런 그림을 그릴 거예요. 살짝 눈으로만 보시면, 자, 여기가 기업이야.
여기가 가게야, 가게. 우리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우스홀드가. 여기 노트북이나 자동차 같은 게 거래가 되는 것을 생산물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생산물이 거래되는 시장. 이렇게. 그리고 물건을 만드는데 투입되는 인풋과 관련된 게 여기 노동이 들어가죠. 여기가 이제 생산 요소 시장인데 우리가 노동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제 원론 배우면 이쪽에 대해서 배워. 사과를 생산해서 누가 사고 팔고 우리는 여기서 수요자가 되는 거예요. 소비자가 되는 것이고 기업이 생산 공급자가 되는데 노동시장에서는요. 우리가 노동력을 제공해요. 가게가 노동을 공급하게 되고요. 그럼 이 가게에서 노동을 공급하게 되면 이걸 기업이 사용을 해요. 노동에 대해서 수요, 디맨드가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노동을 수요해서 채용을 해서 기업의 주체는 뭡니까 하면 생산의 주체야. 노동을 투입해서 여기 나와 있는 자동차나 노트북을 생산합니다. 자, 다시 기업은 뭐라고요? 생산의 주체예요. 그래서 노동을 투입해서 뭔가를 산출물을 생산을 만들어내요. 생산물을 만들어 판매합니다. 왜 이런 짓을 하니? 돈 벌려고 그걸 이윤을 극대화한다, 라는 이윤을 추구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판매한 다음에 수입을 얻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달러로 표시할게요. 원화 달러 같이. 그럼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지. 노동자들이 노동력을 제공했죠. 물론 생산 요소가 노동만 있는 게 아니라 자본과 땅과 토지와 등등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대가를 이렇게 지불하게 됩니다. 그 대가가 임금이다. 임금률 해서 이제 근로소득이 되는 거죠.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근로소득을 얻게 되고 이게 나의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생산물 시장 가서 물건을 사게 되는 거죠. 이 흐름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경제학 전체적인 내용이긴 한데 우린 그 중에서 특히 이쪽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쪽 부분에서 일어나는 얘기들을 주로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노동 경제를 하는데 전반적인 경제학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면 이게 어느 한 나무만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뭔가 실력을 탄탄하게 갖추는 데는 한계에 부닥치게 돼요. 그래서 경제학적인 얘기를 연기 때는 좀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경제학 공부를 1차 때 경제학 했거나 경제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뭐 저런 걸 해 라고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빠르게 넘어가기는 해요. 넘어가기는 하지만 부족한 분들은 따로 경제학 특강 이렇게 좀 해서 비슷하게 제공하려고 해요. 예, 그 맞춤화된 걸로. 근데 아무튼 좀 언급은 살짝 할 겁니다. 자, 특성 한번 볼게요. 특성. 관심 대상은 노동이고요. 특성. 노동경제학, 노동시장의 특성 뭐 있습니까? 예, 첫 번째 줄에 보시면 파생수요라는 말 꼭 밑줄 치시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파생수요. 아니 노동시장은요 이 생산물 시장과 영향을 같이 주고받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의존적입니다. 여러분 생산물 시장이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되면은 쉽게 얘기해서 코로나 때문에 물건이 안 팔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재고가 자꾸 쌓이게 되고 물건이 안 팔리게 되니까 내가 음식물 재료로 막 사다 놨던 것도 필요 없고요. 아니 사람 못 뽑았는데 손님도 없고 사람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해? 알바던 일하는 직원들 뽑은 거 이 소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해고가 일어난다고. 이 파생수요라는 것은 뭐에 파생됩니까? 라고 하면 생산물 시장에 의존적이다. 그 뜻으로 보시면 돼요. 생산물 시장에 충격이 파생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에 충격이 파생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노동시장을 노동 수요 공급만 놓고 보지 않고요. 뒤에 나중에 생산물 시장과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일반 균형 분석 이렇게 할 텐데 그때 생산물 시장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세요. 경기 침체로 신발에 대한 수요가 부족해. 사람들이 야 웬만하면 그냥 맨발로 다니거나, 그건 아니더라도 기존에 신었던 신발을 계속 신게 됩니다. 그 신발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신발에 대한 생산량을, 왜냐면 생산했는데 이게 안 팔려. 재고가 쌓이게 되면 생산도 풀가동하지 않겠죠. 그러면 생산을 하는 인풋에 해당하는 노동에 대한 수요도 감소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을 안 뽑으니까 실업률도 높아지게 되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석 방법 한번 볼게요. 분석 방법. 자, 노동경제학을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 한번 보시죠. 1번 모형 보시면, 경제학은 현실의 복잡한 상황을 간단하게 단순화시켜서, 단순화라는 말을 쓰시죠. 첫 번째 모형이라는 모델을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각각의 경제학의 각 장의 파트가 있잖아요. 기본적인 그래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기본적인 모형이 하나씩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모형은요, 현실이 복잡하잖아요. 현실을 단순화시킨 거야. 현실을 바로바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한테 덧셈의 원리 이런 거 하잖아. 그럼 초등학생이 물어봐. 아니 이거 7 더하기 8, 7 곱하기 8을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 야, 너 밥 먹을 때 계산 슈퍼 이런 게 아니라, 그게 확장되면 나중에 뭐 미분과 이렇게 해가지고 우주선도 쌓아 올리고 인류가 그럴 수 있는데, 처음부터 유치원생한테 미적분 막 이렇게 하면 뭐 따라오겠어요? 안 되지. 현실이 너무 복잡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가 노무사에 합격을 합니까? 그거 되게 복잡하지. 그 합격하는 원리나 그 길이 엄청 많겠죠. 단순화시켜서 제가 말씀해 드리잖아. 뭐라고요? 아시잖아요. 노경을 선택하세요. 두 번째, 제 수업을 열심히 들으세요. 끝! 얼마나 심플하게 해준 거 아니겠어요? 요즘은 제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천국에 가고 싶어요. 천국에 가는 길이 무수히 많겠지. 근데 뭐 교회에서 얘기하면 나를 믿어라.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심플하게 얘기해 준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야? 이럴 수 있는데, 그걸 얘기를 다 썰을 풀면은 이게 뭔지 이해를 못 하니까, 자, 이것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 준다고요. 그게 바로 모형이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물론 이제 결론은 심플하지만 왜 이런 모형을 사용했는가? 그것까지는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왜 노경을 선택하고 왜 프라임을 와야지 합격하는가? 그걸 이제 수업 들으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 모형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줄에 현실을 좀 잘 반영하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 가정을 중심으로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단순화시켰다라는 것을 가정한다 얘기합니다. 저는 답안지에다가 굉장히 경제학 답안지에서 강조하는 게, 어떤 거에 대해서 논하시오 하면 그래프 막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에다가 모형에 대한 얘기와 모형의 가정을 잠깐 길게 쓸 필요 없어요. 너무 길게 쓰면은 이게 막 용두사미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목차라도 작은 목차 잡아서 이 모형의 가정은 이렇다. 두세 줄 써주면 이게 그 경제학 답안지 같다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교수님들이 논문 쓸 때가 다 그렇게 써요. 앞에 내가 왜 이 논문을 썼는지 앞에 쓰고, 이 진짜 재밌고 중요한 겁니다. 앞에 얘기해야 돼. 그렇게 어필 안 하면 교수님들이 바빠가지고 이 학술 논문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안 봐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코로나가 중요하면 코로나 해법을 밝힙니다. 이래야지 사람들이 하고 이렇게 보게 되지. 그냥 엄하게 이제 뭐 질병의 근원 이렇게 하면 누가 봐? 재미도 없는데. 그러니까 임팩트 있게 하고, 그다음 이제 그거 이제 모형으로 할 때 앞에 가정 해가지고 이렇게 딱 써가지고 이제 뭐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 답안지도 뭐 학술 논문 같이 쓸 건 아니지만 그렇게 조금 쓰면은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교수님들 채점하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늘 트레이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답을 이렇게 쭉 써주면 당연히 읽기도 쉽고 이게 왠지 그 준비가 잘 된 답안지처럼 느껴진다고요. 아셨죠?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실증 경제와 규범 경제 이렇게 돼 있는데, 별게 아니고요. 실증은요, 거기 첫 번째 줄에 팩트라고 돼 있잖아.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야.
What is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팩트 체크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뉴스 같은 거에서 팩트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몇 %고 경제 상태가 어때?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 이거는 누구도 다 동의합니다. 누구도 아니 밝혀진 데이터에 따른 그거니까 다 동의를 해요. 근데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데 야 그래서 이거 청년 실업률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 이거요. 이건 사람마다 다르지. 그러니까 해결하는 방 그게 이제 규범 명제에 속해요. 그래서 규범은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가치 판단 당위 이렇게 돼 있어요. 가치 판단 주관적인 거죠. 당위적이라고 얘기해요. should라는 게 있어요. what should be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만 한다라는 밑에 규범 경작 얘기 나와 있어. 청년의 실업률이 몇 %다, 뭐 25%다. 어이구 되게 많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마다 야 정부가 적극 개입해가지고 해라. 개입하는 방법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다 다른 정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작자들이 싸우거나 논증하는 것도 보면 경작에서도 여러 가지 뭐 경작자들 뭐 파도 있고 막 그런데 목적은 하나 똑같아. 행복한 인간 사회를 만들자는 건데 그 가는 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등등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넘어갈게요. 자, 노동경제학의 성과의 평가 방법 나와 있는데 이거야. 세 번째는 노동경제학에 대해서 다뤘어. 경제학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복해지자 이거를 다루는 건데 노동경제학의 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소한 노동을 적절하게 잘 배치해가지고 가능한 한 많은 양을 생산하고 노동자들도 분배를 많이 받아가서 다 같이 웃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라는 게 노동경제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성과를 높이는 것 첫 번째 줄에 그거를 후생경제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웰페어라는 말을 쓰는데 약간 일본식 한자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웰빙 있잖아. 웰빙 경작, 행복 경작이라고 보시면 내 느낌이. 근데 경작에서 이제 후생이라는 말을 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후생 경제, 후생 이렇게 보시면 돼. 첫 번째 줄에 현재 상태가 얼마나 바람직한가를 평가하고요. 좀 더 나은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냐? 그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야 어떤 게 행복이야? 뭐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이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정도 잣대를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두 번째 줄 보시면 하나는 그게 효율성이고요. 나중에 연기 때 다시 할 거예요. 또 하나는 공평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효율성은 뭐냐라고 하면은 아니 우리가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요? 우리 뭐 올림픽이나 이런 것도 보면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 할 때 똑같은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선수를 기용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전략이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똑같은 IQ와 체력과 돈을 가지고 1년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어느 학원을 선택하고 언제 어디서 공부하고 이거가 이제 성과를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은 이왕이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게 되는 건데 합리적인 선택을 하자는 건데 결국은 뭐냐? 낭비가 없다 이 뜻이야. 낭비가 없어. 낭비가 없는 상태는 효율적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야, 너 요즘 공부 열심히 잘하냐? 나 열심히 하지. 효율적으로 최선을 다하지. 거기서 말하는 효율적은 뭐냐면 나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있어. 이 얘기야.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없다. 이보다 더 나은 상태가 없다라는 게 지금이 최고로 열심히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뒤집어 이거 나중에 다시 할 건데 표현을 합니다. 야, 너 요즘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며? 그렇지. 낭비 없이 하지. 다른 말로는 이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없어. 이보다 나은 세상이 없어. 가장 좋은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효율성을 얘기해요. 거기 보시면 파일을 만들 때 어떻게 했을 때 그 파일을 가장 크게 만들 것인가? 그게 효율성과 관련된 얘기고요. 공평성은 뭐냐면 이걸 나누는 거야. 생산된 파일을 어떻게 골고루 나눌 것인가? 골고루. 이거는 이제 정답이 없지. 똑같이 n등분 하는 게 골고루냐?
공평한 세상이냐? 아니 글쎄 다 N등분 하는 게 공평할까요? 손흥민하고 제가 같이 막 뛰었어. 손흥민이 골도 많이 넣고 기여도 많이 했는데 제가 주장하는 거죠. 똑같은 공격수로 뛰었으니까 똑같은 돈을 받게 해달라. 이게 공평한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저는 별로 기여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우리 경제학에서는 N빵해서 N분의 1이 그냥 공평하다. 그렇게 그냥 그거는 이제 효율성에 초점 맞추기 위해서 그냥 대략 얘기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골고루라는 얘기는 기여한 만큼 이거야. 그게 공평하고 공정한 거죠. 아니 어떤 노무사 수험생이 가장 노무사가 되는 게 좋습니까? 가능성을 똑같이 n분의 1에서 추첨하는 게 그게 공정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 가장 열심히 노무사가 되려고 피땀 흘린 수험생이 합격하는 게 그게 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뒤에 빽 있어가지고 어떻게 가게, 그게 공정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여한 만큼, 대가를 기여한 만큼 자기가 대가를 받아가는 게 공정하다, 공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무튼 이런 거 얘기들 차차 계속 할 거고요. 자, 그래서 밑에 효율성의 분석할 때 실증 측면에 가까운 건데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통해서 보려고 해요.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수요는 말 그대로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을 의사를 나타냅니다. 노동시장은 노동을 채용하려는 사람의 의사를 나타내고요. 공급은 기업이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얼마나 생산하려고 하는가, 공급하려고 하는가, 서플라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두 개는 서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갈등 관계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할까요? 갈등 관계 있어요.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어요. 아니 우리 소비자 생각해봐. 소비자는 어떻게 합니까? 가능한 한 물건을 싸게 사려고 하고 기업은 가능한 한 물건을 비싸게 팔려고 하고 서로 이제 목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근데 그 갈등이 해소가 돼서 이제 모두 다 계약이 체결되는 평화로운 상황이 달성되는데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에 의해서 우리가 나중에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갈등 관계가 이게 해소되는, 컨플릭트가 해소되는 그런 상태를 균형 상태다. 나중에 또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때 이 갈등 관계를 해소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보이지 않는 손이고 그게 바로 가격이에요. 내가 물건을 사러 갔어. 노트북을 사러 갔는데 야, 이 정도 성능이면 이 정도 퀄리티면 이 정도 가격을 줘야 되겠다. 살려는 사람도 나름대로 싸게 살려고 하는데 얼마까지 생각하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건 파는 사람이 500만 원 주세요. 나는 한 150만 원까지 생각했는데 500 주세요 하면 됐어요, 안 갈래요. 그냥 계속 갈등이고 균형 거래가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마음속에 우리가 뒤에 다시 할 건데 150만 원까지 줄 생각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퀄리티가. 근데 물건 파는 사람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120만 원에 거래가 된대.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150을 줘요? 아니지. 시장 가격이 120이니까 겉으로는 찡찡거리겠죠. 이게 너무 비싼데 요즘 시대 120만 원 하면서 물건을 주고 사오면서 뒤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미소를 짓겠지. 야, 나 이거 150만 원까지 줄 생각이 있었는데 120만 원 줬네. 30만 원 이득을 얻었네. 그게 바로 소비자 잉여예요.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120만 원에 팔았어. 야, 이렇게 하면 우리 진짜 망합니다 했는데 물건 팔려고 하는 사람 마음속에 또 있잖아. 최소한 내려갈 수 있는 금액이 한 80만 원까지 됐었다 합시다. 근데 일부러 이제 시장에서 가격이 120만 원 돼서 얘한테 팔았어. 사기친 건 아니야. 그 정도의 사람들이 서로 오케이하고 거래를 했는데 공급자는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80만 원인데 120 받았으니까 40만 원 이득이죠. 그게 우리는 공급자, 생산자, 잉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장이라는 게 왜 좋습니까 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이게 조율을 하게 되면 저 앞에서도 썼는데 누구 하나가 갈등 관계가 해소됨으로써 누구 하나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모두 상호 이득 윈윈 이렇게 되는 상태가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시장이 놔두면 보이지 않는 손에 가격을 보고 사람들이 저절로 해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제가 더 열심히 강의 준비하고 강의를 해야 합격 가능성이 높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좋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많이 해야지 저도 기쁘겠지. 제 들은 수강생들이 막 선생님 이번에 떨어졌네요. 그럼 제가 막 기뻐요? 아니지. 그거만큼 슬픈 상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호 윈윈 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낭비 없는 상황을 우리가 효율적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경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한계 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노트북을 하나 살까 말까 할 때 이거 나중에 많이 얘기할 겁니다. 한계 원리, 마지널이라고 하는데, 수험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뷔페 식당에서 접시를 한 접시 더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과를 하나 더 먹을까 했어. 하나를 이미 나는 3개를 먹었는데 3개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4개째가 되는 거야. 그때 우리는 베네핏을 얻게 돼요. 만족을 얻게 돼. 사과를 먹으니까. 그때 비용이 발생합니다. 돈도 들 뿐만 아니라 사과를 먹는데 아이고 이제 더부룩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속도 안 좋은데, 근데 얻게 되는 만족이 비용보다 크면 그 하나 더 먹는 거야. 이해 가세요? 4개째 먹고 여기서 하나 더 먹을까 고민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너무 많이 먹은 거야. 그래서 베네핏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속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해서 코스트가 더 커져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스톱 해서 그만 먹는 거죠. 이게 이제 중단 규칙할 때 이렇게 쓸 거예요. 노무사 시험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을 공부할지 생각하고 오신 분도 계시긴 할 텐데, 우리가 그때 상황에 봐서 1년 더 할까? 더 했을 때 합격 가능성과 합격했을 때 내가 노무사로서 살았을 때 기쁨을 이렇게 현재 가치로 디스카운트하고, 노무사 공부를 하게 되면 학원비나 기숙 이렇게 숙소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또 받거든. 이게 즐거운 일은 아니야. 그걸 다 고통 비용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남는 장사다 하면 1년 더 하는 거고, 난 더 이상 못 하겠어 이러다 나 죽을지도 모르겠어. 그럼 그만하는 거지 자기한테 안 맞는 거일 수도 있어. 내가 만약에 손흥민이야. 손흥민이 여기서 노무사 공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미래에서 온 사람이야. 손흥민이 막 여기서 누구세요 이름이? 막 봤더니 손흥민이래. 요 동네에서 조기 축구 하는데 축구도 되게 잘해. 여기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딴 데 가야 되겠어? 제가 신이라고 그러면 흥민아 미안하지만 너 열심히 했는데 빨리 제발 딴 데로 가. 영국이든 유럽이든 축구 선수 하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바로미터로 내가 손흥민인가 아닌가 그걸 좀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거는요, 목숨 걸고 해보세요. 목숨 걸고 했는데 신이 있다 하면 아마 붙여주실 거야. 근데 신이 있다고 치시죠. 신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떨어졌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내 길이 아니라 더 좋은 길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나아요. 이 노무사라는 이 옷은 나한테 잘 안 맞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한 개 이렇게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3번째 균형 써놨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균형이란 어떤 상태에 도달했을 때 다른 외부적인 충격이 없다면 그 상태에 머물러서, 거기 써놨습니다. 변화할 만한 인센티브가 없는 상태를 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균형 상태에 도달한 다음에, 지금 이것도 균형이야. 여러분들이 앉아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우리 태양계를 지구가 도는 것처럼 나가려는 원심력과 구심력이 같이 힘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도는 거죠. 여러분도 밖에 나가고 싶은 마음과 앉아 있으려고 하는 마음이 같으니까 지금 이렇게 있는 거지. 내가 지금 갑자기 앉은 자리가 에어컨이 너무 세가지고 그리고 너무 냉방병에 걸릴 것 같아서 춥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자리를 옮기겠죠. 그 상태가 균형이 아니라 어떤 에어컨의 세기 때문에 충격이 발생해서 자리를 옮기면 그 균형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런 균형의 상태를 보고 균형이 어떤 외부 충격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 아까 얘기했죠. 노동시장에 대해서 보는데 고령화 저출산, 아니면 외국에서 이민이 왔을 때, 아니면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이 노동시장에 인력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문제들이 다 균형 상태에서 또 다른 균형 상태로 가는 거를 살펴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탄력성. 이거 아마 중요합니다. 올해 이것도 출제 가능성이 있는데, 요 계산하는 게 한 번도 출제가 안 됐거든요. 경작의 기본적인 거긴 한데, 어떤 외부 충격이 발생했어. 탄력적이다라는 거 우리 많이 하죠. 고무줄이나 용수철이 얼마나 탄력성, 신축성이 있는가, 그건데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외부 충격에 대해서 균형 상태가 변화하는데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나타내는 게 바로 측정하는 게 탄력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경제 충격이 노동시장의 고용을 감소시킨다 합시다. 근데 얼마나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효율성과 관련된 분석 사항 등이고요. 공평성은요, 여기 얘기한 것처럼 규범적인 측면이 많아요. 그래서 뭐가 공평하냐라는 게 딱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가치 판단의 문제, 거기 나와 있고요. 또 우리가 봤을 때는 야, 가만히 냅둬,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정부가 봤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게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거야. 손흥민이 너무 많이 잘하는데, 너무 그러니까 좋긴 한데 너무 많은 부와 이런 것들을 갖게 되니까, 흥민아 너 말이야 좀 이렇게 같은 축구 선수인데 쟤는 제대로 뛰지 못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네가 좀 도와주는 게 좋지 않겠니?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거기 규범적인 측면, 정부의 정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요게 여기 들어가요. 팔리시가. 이 정부 정책과 관련된 거는 약간 규범적인 측면이 강하다. 자, 그래서요, 첫 번째 줄 볼게요. 맨 마지막 줄에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판단과 평가, 최저임금을 설정한다거나 어떤 규제라고 얘기할 거예요. 레귤레이션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러한 규제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우리 노동경제학에서도 얘기합니다. 예,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 필기노트에 담겨 있는 건데, 그 컬러풀하게 원래 써 있긴 한데 약간 여기는 이도로 인쇄하다 보니까 한 가지 색깔로 돼 있긴 해요. 그래서 필기노트는 굳이 구입 안 하셔도 되는데, 필기노트를 어떤 분이 이제 구입하신 다음에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니 선생님, 필기노트 구입했는데 왜 판서하는 거나 내용이 필기노트랑 다릅니까? 아니, 그거는 재작년에 강의한 거를 보고 제 제자 중에서 글씨를 이쁘게 쓰는 친구한테 필기노트를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경제학적인 설명은 대동소이한 게 들어가 있어요. 책에 있으니까. 근데 아니, 제가 필기노트랑 똑같이 하게 되면 그럼 못하러 강의를 새로 찍어요. 작년 강의 그냥 트는 게 더 낫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기본적인 그림이나 내용이나 컨텐츠는 담겨 있으니까 수업을 이렇게 듣다가 저는 이제 당연히 변화하고 발전하겠죠. 근데 기본적인 그림들은 거기 들어가 있다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기본으로 하시고 직접 필기하는 게 제일 좋은데, 때로는 필기하다가 강의 내용을 못 따라가거나 놓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필기노트 옆에 펼쳐두시고 필기를 대충 하면서 복습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실 때 그 필기노트를 보면서 또 참고해서 하시면은 도움을 받는다는 친구들이 꽤 있어가지고 이제 만들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노동법이나 인사같이 학생들이 되게 많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보통 필기할 사람 해서 장학생 이렇게 해서 무료로 주기도 해. 근데 노경은요, 필기할 사람을 하고 막 했는데 아무도 지원을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제가 그냥 필기노트 따로 해가지고 복사비만 했거든. 한 100페이지 좀 넘는데 칼라 복사해서 얼마더라 잘 모르겠는데 그거 정도만, 인쇄 칼라 복사해도 그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런 거니까 또 어떤 분은 아니 왜 딴 사람은 주는데 왜 선생님은 필기노트 팝니까? 아니, 필기하겠다는 지원자가 없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있게 되면은 뭐 그러면 좋긴 한데, 아무튼 그 어느 정도 뭐 한 거니까 없어도 되는데 이렇게 필기하는 거 뭐 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시간은 인트로와 그냥 노동경제학이 뭔가 개관을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앞에서 나온 거 있잖아, 노동 공급, 수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